대통령 석방, 직무 복귀, 최대 고비에 들어갔다. 자, 돌발 변수는 뭐가 있을까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번 주가 아니고 당장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청구한 구속 취소죠. 구속 취소. 이 법원 결론이 이러면 내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금명간 그 결과가 일단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죠.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인데 얼마 전에 유임이 됐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본인이 2년 동안 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2부 부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아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끝까지 해보겠다고 유임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임이 됐는데 2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죠. 그 보석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구속 취소를 청구한 이유는 보석은 일단 구속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일단 석방이 되기 위한 거지만 구속 취소는 아예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속 취소 청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내일 아니면 어쨌든 이번 주 내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을 때 보통 기각할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기각을 해버리죠. 일주일 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 내에 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기각 결정을 낼 것 같으면 바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2번의 숙성 기간을 가졌습니다.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한 번은 20일 열린 지난 2월 20일 열린 신문 기일에서 그때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 신문 기일에서 양쪽의 의견,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쪽의 의견을 들은 뒤에 다시 열흘의 기간을 주면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각각 제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하라고 했는데 그 열흘이 바로 어제입니다. 3월 2일에 이제 추가로 의견서를 내는 기간이 끝났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2개의 의견서를 새로 냈고 검찰도 하나를 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을 취소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크게 쟁점은 3가지입니다. 구속 기간 만료가 된 건가? 그때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니까 기소 전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 기간 안에 검찰에 넘긴다고 넘겨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자, 그 날짜가 지나가 버렸다. 구속 전 10일 보통 그렇게 되죠.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인데 그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속 상태에서. 그 안에 기소를 못하면 풀어줘야 되죠. 석방을 해야 되죠. 그런데 검찰은 20일 안에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20일에 넘어버렸다. 그러니까 불법 구금 상태다. 그러므로 석방을 해야 된다. 계산법이 다르죠.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을 했고 검찰은 날짜, 일자 단위로 해서 서로 다른데 이 쟁점 하나,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무슨 도망에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증거인멸은 이미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할 게 없다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쇼핑을 해서 발부받았다. 그래서 그 절차적으로 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그 3가지입니다. 그 3가지인데 특히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난달 말에 2월 28일에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통신영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니까 그다음에 다른 영장들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또
청구를 하면 기각될 것 같으니까 좌파 판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숨겼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법률위원장 쪽에서 그 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를 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적이 있느냐 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것은 그 위법 상황이 되는 거죠.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 공수처의 이 영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이 구속영장을 해서 구금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있다는 거죠. 불법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구속 자체가 잘못됐으니까는 구속 취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아예 없다.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의 강제 수사 착수가 새로운 변수가 돼서 이 적법 절차 미준수 이거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을 이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리게 되면은 석방이 되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아예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 현재 심리 변론을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심리에도 현재의 기각 또는 각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속 취소 결정이 이러면 내일 옵니다. 내일 오는데 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이데일리가 보도를 한 통계를 보면은 상당히 이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취소.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은 2015년 이후에 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인용률, 그러니까는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석방을 한 비율이 무려 68.5%에 달한다고 합니다. 68.5%. 2015년 이후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네요. 10년 사이에 총 1만 1,733명이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8,040명이 실제로 구속 취소가 됐다. 그래서 구속 취소 인용률이 무려 68.5%. 상당히 높은 거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정도는 구속 취소 청구를 해서 그것이 인용이 됐다는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경우는 조금 좀 특별하긴 특별하죠. 특별하지만 오히려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것을 한 두 단계 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두 단계 동안 이렇게 거치는 것은 구속 취소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최근의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 인신을 구금하기 위한 체포 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받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받기 위한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구속되도록 만든 이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하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영장을 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또 따로 판단을 하겠죠. 그 전에 이 영장을 기각을 시킨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종합을 하면은 구속 취소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 구속 취소, 그러니까 석방되는 문제하고 이 현재의 기각, 그래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은 서로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 취소가 되면은 현재도 기각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이 공수처의 이 불법적 수사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럼 현재의 기각 가능성도 높아지고 가령 구속 취소가 이번에 안 되더라도 헌재에서 이러면 이 다음 주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선고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그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 3명 또는 4명이 이 기각 쪽에 서면은 기각되죠. 6명을 다 채워야 되니까. 기각되면은 그 상태에서 다시 보석을 청구를 하면은 보석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니까는. 그래서 석방 문제하고 직무 복귀 문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제 변론은 사실상 이제 그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은혁 변수가 하나 있는데 마은혁을 이번에 투입을 하는 것을 포기를 한다면은 마은혁을 극좌파의 마은혁을 투입을 하면은 이재명 그리고 문형배 이쪽 좌파 커넥션에서는 기각이 아니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명이 더 투입됐기 때문에 좌파에서. 그렇지만 그 경우에는 이 선고 기간이 훨씬 늘어난다. 자,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은혁 변수는 아마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쯤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고 그 선고 날짜가 이번 주 중에 잡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1절 연휴에도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이번 사건 쟁점을 이제 검토를 했고 그동안 11차 변론이 끝나고 나서 변론은 문영배 재판장이 주도를 해서 했죠. 뭐 편파적인 주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변론이 끝나고 평의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각자 이제 자료를 검토를 했고 내일부터 또 다시 평의를 해서 선고 날짜 같은 것을 결정을 하고 또 이 앞으로 변론을 뭐 속결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도 논의를 할 텐데 이 평의는 말씀드린 대로 변론은 좌파인 문형배가 하지만은 주도를 하지만은 이 평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심 재판관 정영식 우파 가치를 지키는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평의는 주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2, 3일 전에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서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변론 횟수가 그 윤석열 대통령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번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고 변론이 딱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오늘 기준으로 하면 변론이 끝난 지 6일째입니다. 6일째인데 전례에 비춰보면 선고 날짜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변론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화요일과 목요일 해왔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그 11일이나 13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요일 14일 날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변수가 있죠.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에 대한 변론이 지금 한 번에 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 선고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속도전으로 해서 문영배가 주도를 해서 다른 것들은 다 뒤로 밀어놨는데 한덕수 총리나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뒤로 밀어놨는데 보수 쪽 그 재판관들이 이것도 시급하다. 왜 윤석열 대통령 것만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느냐. 직무가 정지된 국무총리에 대해서 또 감사원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빨리 선고를 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해서 결국 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선고가 당장 내일 이후에 이번 주에 다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면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다시 복귀를 하죠. 최상목의 권한대행 자리를 다시
그 바통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선고 일정이 있으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좀 뒤로 늦춰질 수 있다. 이 변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변수는 또 마은혁입니다. 마은혁을 임명할 건지 그리고 이번 사건 선고에 참여시킬지가 변수인데 자 일단 그 임명 여부는 최상목 대행이 내일 국무회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이게 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헌재가 국회 추천목 중에서 한 명,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강제성에 대해서는 강제로 그러면은 마은혁이 자동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강제로 임명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바통을 한덕수 총리가 이어받더라도 한덕수 총리도 3명을 국회 추천목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어차피 탄핵이 됐는데 거기 탄핵에서 풀렸는데 임명을 할 이유가 없죠. 뭐 헌재에서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마은혁 그건 그대로 지나가 버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재명하고 이 문영배가 또 뒤에서 짬짬이를 하면서 마은혁을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8명 체제에서 6명이 탄핵을 인용을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파 그리고 중도에서 4명 그래서 4대4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기각이죠. 그럼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집어넣기 위해서 마은혁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이 하나 있죠. 현재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본인의 재판 일정은 그 선고 일정은 다가오는데 헌재가 뒤로 가버리면은 나중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려도 본인이 출마하지 못할 그런 것까지 지금 연대에 두고 꼼수 여러 가지 그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마은혁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만약에 마은혁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라는 것을 거쳐야 되죠.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바뀌면은 그럼 새로운 재판부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판 갱신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헌재도 그에 준해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으려면은 지금까지 11차 변론까지 했죠. 그러니까 마은혁이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된 걸 알아야지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11차 변론이 있었는데 시간으로 하면은 50시간이 넘습니다. 그럼 50시간이 넘는 거를 법정에서 그 변론 내용을 다 재생을 하면은 하루에 8시간 동안 재생을 해서 마은혁이 보고 한다고 해도 6번 내지 7번을 재생을 해야 되죠. 50시간이니까. 50시간이 넘으니까는. 그래서 주 2회 지금처럼 화목 주 2회 그렇게 한다고 해도 3, 4주가 더 걸립니다. 3, 4주가 더 걸려서 결국은 그렇게 선거가 늦어지게 되면 한 달 가까이 선거가 늦어지게 되면은 이재명의 시간표에 차질이 생기죠. 이재명에게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마은혁을 지금 상당히 집어넣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대법원에서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죠. 갱신 절차 간소화, 그 형사 소송 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것을 간소화하기로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면은 이게 녹취서 열람 방식, 그러니까 녹음을 다 안 듣고 녹화를 안 보고 녹취서 열람 방식에서 빨리빨리 봐가지고 이것을 갱신했다, 재판 갱신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형사재판에 만든 것이고 이것을 이 헌재 심리에도 준용을 할지 할 수 있을지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그 마은혁을 빨리 집어넣으려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그때는 이 일반 형사재판의 규칙에 준용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것을 깨버린 것이 있죠. 뭐냐면은 검찰에서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검찰 진술 조서를
형사재판에서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재판에서 증거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번에 그 헌재가 이거 문영배 헌재가 그것을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것은 증거로 그 증거 형사 재판에서는 하지 않는 거를 여기서는 증거로 채택해 놓고 또 이 진술 조서를 그러니까는 갱신 절차를 간략하게 하는 것은 형사 재판에 준해서 우리도 쓰겠다 이러면은 서로 그때 다른 이런 법 적용이 돼 버리죠.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도 없고 해서 어쨌든 40억을 투입을 하려면은 현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현재 선고가 늦어지고 그러면은 이재명의 시간표에 차질이 생기고 40억을 빼자니 이 기각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지금 이재명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이재명이 본인의 재판과 맞춰가지고 문영배 헌재 소장과 짬짬이를 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지금 오는 것이죠. 어쨌든 최상목 대행은 40억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권한쟁의 심판에 비춰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반드시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헌재에서 이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결정을 내렸어도 그것을 반드시 이행을 하는 강제성은 없다. 그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최상목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바통을 이어봤더라도 임명을 안 하면은 그만이다. 그쪽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과거의 사례들도 모아지고 있습니다.